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동영상 속 피해자가 고소인 자격으로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폭행 전후 상황과 신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경찰은 어제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다음 주쯤 양 회장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관련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조금 전에 동영상 속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 경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그 시점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폭행과 상해, 강요죄 외에 또 어떤 혐의들을 더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오늘 출석한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존의 수사기관 이외에서 언급했던 인터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폭행과 상해, 강요죄 위주로 오늘은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목이 더 없다라기보다는 이번 제목에서 어떠한 조사가 필요한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먼저 그날 그 범행이 있었던 날이 일시나 장소 어떤 이유로 이러한 범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건이 처음인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건들이 있었는지 또 본인 이외의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여죄 같은 것들을 수사할 수 있고 또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이것이 한 3년 정도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왜 최근에 와서 이러한 것들이 불거졌으며 최근에 이제는 그전에는 왜 폭행에 대한 신고를 포기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제 폭행건 이외 이 피해자는 IT 업계를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도 소송이 가능합니까? 사실상 이 폭행을 당해서 폭행으로 인해서 입었던 어떤 상처라든지 병원 치료비라든지 그동안에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가능한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이에요. 이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2015년 4월에 범행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4월이 현재는 지난 상태이고 반드시 지났다고 해서가 아니라 안날로부터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폭행을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언제부터 정확히 알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양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는데요. 이 폭로 동영상 속 워크숍에서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또 화살도 확보를 했는데 이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만큼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또 가담자는 없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 있고요. 또 이번에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그 양진호 회장이 영상 속에서 썼던 일본도와 활까지 지금 압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도와 활 이외에도 CCTV나 외장 하드, USB를 함께 압수했어요. 이것은 물론 영상이 있지만 그 이외에 다른 증거물들이 필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해당 피해자라든지 영상이 공개된 그때의 워크숍뿐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폭행한 영상을 양진호 회장이 직접 다른 사람을 시켜서 찍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저장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장하드나 USB에는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앞으로 압수한 물건들을 조금 더 분석을 해야지 양진호 회장의 추가적인 범행이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에서도 양진호 회장의 폭력성이 드러났었는데요. 이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베테랑의 유아인 씨가 떠올랐는데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대학 교수를 폭행을 했고 또 말하기도 민망한데 가래침을 할게 했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이 내려졌다고요? 맞습니다. 해당 대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폭행을 당한 것이 2013년도 경이었어요. 그런데 폭행을 당하고 나서 대학 교수도 전 직장의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신고를 망설이다가 4년이 지난 지난해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신고를 하고도 신고를 하면서 녹취록도 함께 붙이고 본인 그 당시 상해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특별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양진호 회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해당 교수가 항고를 했어요. 항고는 이제 검찰 내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사해달라는 것이고요. 그 항고로 인해서 일반적으로는 수사 재기 명령을 잘 내지 않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 재기 명령을 낸 상태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피고소인이죠. 이 양진호 회장과 해당 대학 교수 간의 대지 신문이 곧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예, 뭐 이 같은 폭행죄 외에도 불법 촬영과 또 음란물 영상 유통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유통뿐만이 아니라 음란물을 없애주는 업체까지 갖고 있었다 이런 이제 확인까지 됐는데 이 경찰이 다음 주쯤에 소환할 계획인데 구속영장도 이제 검토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래는 양진호 회장에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란물 유통과 관련된 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또 그리고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 피해자가 출두했죠. 조사받을 강요나 협박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조사가 끝나면 다음 주쯤에 양진호 회장을 이제 소환할 예정인데 현재는 구속영장을 검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이미 확보가 되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면 해당 직원들이 앞에서 폭행 사건이 있는데 뒤돌아보지도 못하는 정도의 영상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다른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입을 맞추는 등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돌아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회사 내부에서 누렸는데 이게 회사 외부에서도 보면은 2, 3년 전 폭행 갑질이 이제서야 드러나고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그 웹하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요? 직장 내부를 먼저 보자면 직장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본인의 통제하에 있었던 거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할 때 공개 채용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용을 하면 아무래도 위에 사람이 어떠한 좀 불법적인 행위를 시켜도 이것을 쉽게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양진호 회장과 어떤 관계인 것을 알면 직장 내부에서 아무리 동료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서로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모든 거기에다가 그 회사 내부의 문화가 굉장히 군대식 문화였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양진호 회장이 회사 내부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집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 교수는 전혀 양진호 회장과 관련이 없는데도 4년 동안 두려워서 이거 신고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양진호 회장은 해당 업계에서 굉장히 업계 1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한 업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전반에도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이런 것들이 사실상 쉽게 알려질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함구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정말 이런 갑질 문화 이제 조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일명 숙명여고 사건 여전히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쌍둥이의 아버지죠. 이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초쯤에 결정이 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쌍둥이 아버지인 교무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수사 과정에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요. 혐의를 부인한 것만이 이 구속영장 신청의 이유가 아닙니다. 네. 혐의를 부인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 구속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집에 가면 미성년자인 딸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딸들도 지금 현재 피의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범 간의 어떤 진술의 일치성을 만들 수가 있어서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를 지금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다만 같은 피의자로 입건된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족이 한 명이 구속이 되면 다른 가족은 구속영장 신청을 잘 안 하는 관례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 유출 정황을 보면 경찰은 이런 그 정답 유출을 언제부터 했는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또 피해 학생들의 성적도 재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숙명여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요? 숙명여고의 학부모들끼리 학부모와 졸업생들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어서 빨리 제대로 된 성적을 산정해달라. 쌍둥이에 대해서 영점 처리를 하고 재산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우리는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겠다. 이 얘기는 교육청의 현재의 태도는 아직까지는 이게 수사 단계이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점 처리는 너무 섣부르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는 수능 전까지는 속도의 수사를 내겠다. 그래서 속도의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혐의가 확정되면 이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버지도 현재 업무방해 혐의이고요. 네. 딸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거기에다 형사처벌이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유죄이기 때문에 성적 재산정도 이루어질 테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큰 불이익이 예상되죠.
예,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지마 폭행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을 향한 공분이 연일 뜨거운데요. 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분 동안 폭행해서 이제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한 혐의 적용을 검찰과 또 경찰이 이제 달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이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상의 기준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 것이에요. 해당이 이제 폭행을 가했을 때 이것을 내가 이렇게 폭행을 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었는지를 알았느냐. 예. 그런 것들인데 경찰이 처음에 이제 상해치사로 의뢰를 한 이유는 경찰이 처음 봤을 때에는 해당 피해자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처음에 봤을 때에는 그 피해자가 의식이 불명이었지만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을 보여요. 인수서에 보면. 예.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나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해죄로 의율을 하다가 사망해서 상해치사죄로 본 것이고 경찰의 이제 현재 얘기에 따르면 그것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 것이고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의문이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해봤더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망과 관련된 어떤 검색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의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마 경찰과 검찰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은데 많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대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한 더 아쉬운 부분은 가해자는 지금 만취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형벌이 낮아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식의 청원이 있는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으로 형벌을 받기 위한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을 책임질 능력조차 없는 사람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인데 이것이 조금 잘못 악용되고 있죠. 음주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심신미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자라는 형법 개정안들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음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스스로 야기한 음주 같은 것들은 이제는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하지 말자라는 여러 안들이 있는데요. 꼭 형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현재 법원에서 판단이나 아니면 해석을 통해서 이 심신미약과 관련된 음주 감경은 점점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 들어 이 심신미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